현금이 없다면 알아서 살아남으십시오. 적국의 미사일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말입니다. 한국을 향한 미국의 협박은 동네 양아치보다 비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을 현금 인출기쯤으로 여겼던 그 오만한 착각이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재앙의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손대지 마라. 그들은 우리 핏줄이다. 핏줄? 저 양반이 미친 건가? 이스라엘 총리가 2000년 동안 지하 금고에 봉인해온 문서를 세상에 꺼냈습니다. 한국인과 유대인은 4500년 전 헤어진 형제, 랍비들이 목숨으로 지켜온 양피지의 기록, DNA 검사가 증명한 혈연 관계 단군의 후손들이 짓밟히던 그 순간 유대 자본이 한국을 위해 일제히 움직였고 미국 경제는 순식간에 초토화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한국과 이스라엘의 깊은 유다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예루살렘 집무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워싱턴 백악관의 긴급 브리핑 룸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죠. 브리핑 rum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기자들은 소리조차 내지 못할 만큼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단상 중앙에는 미국 대통령이 특유의 거만하고도 위협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국무장관과 상무부 장관이 마치 점령군의 장수들처럼 꼿꼿하게 버티고 섰습니다. 오늘 위대한 미국은 더 이상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우리의 국부를 갉아먹는 무임승차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 문장은 그야말로 섬뜩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30년 넘게 국제 정세의 최전선에서 온갖 권모술수와 전쟁을 지켜봐왔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을 향해 저토록 노골적이고 적대적인 언사를 내뱉는 국가 원수의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손에 든 서류를 흔들며 낭독을 이어갔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숨통을 정확히 끊어놓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독극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첫째,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경제적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이제 그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10배로 인상합니다. 둘째, 불공정한 무역으로 미국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뽑아간 한국산 수출품 전 품목에 즉각적으로 25%의 징벌적 상호 관세를 부과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위비 10배 인상만으로도 주권 국가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자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수출주도 국가인 한국의 경제 명주를 단숨에 끊어버리겠다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요구는 세 번째였습니다. 셋째, 한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 생태계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막대한 이익을 독식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동맹 안보 기여금의 명목으로 3,500억 달러의 현금을 60일 이내에 미국 재무부 계좌로 선불 예치하십시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바닥내고도 모자라 국가부도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당장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외교도 협상도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의 강도들조차 이렇게 무식하게 주머니를 털지는 않습니다. 동맹이라는 가면을 쓴 제국주의의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기어코 가장 치명적인 비수를 꽂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 세 가지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미국 영토 내에 등록된 한국 기업의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기술, 특허에 대한 권한을 미 연방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강제 몰수하는 행정명령에 방금 서명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기술을 바치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미국의 규칙입니다. 브리핑 룸에서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저는 모니터 전원을 거칠게 꺼버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고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들이 피와 땀을 쏟아부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세계 최고의 기술을 깡패 같은 패권국의 법안, 서명 한 번으로 전부 도둑맞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제 책상 위에 직통보안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처는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엘라자르 보좌관님, 저 백도연입니다. 한국 국정원 제1차장 백도연의 목소리는 험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어떤 위기 앞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던 그의 목소리에 짙은 절망과 공포가 서려 있는 것을 저는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장님, 브리핑은 모두 들었습니다. 대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수십 번 백악관에 연락을 취했지만 전부 수신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말려 죽이거나 기술을 빼앗거나 둘 중 하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백도연 차장의 한숨 소리가 태평양과 아시아, 대륙을 건너 제 귓가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보좌관님, 저희 기업들이 텍사스와 오하이오에 투자한 금액만 수백억 달러가 넘습니다.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확실한 혜택을 주겠다던 약속은 전부 기만극이었습니다. 3,500억 달러를 낼 수도 없지만 만약 거절하면 내일부터 당장 우리 기업들의 특허가 미국 국유재산으로 압류됩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알량한 위로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뼛속 깊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맹국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봐야만 한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차장님,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즉시 요람 베나리 총리님께 이 사태를 보고하고 이스라엘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 늦었습니다. 엘라자르. 백도연 차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제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차장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늦었다니요. 미국은 단순히 협박으로 끝낼 생각이 아닙니다. 방금 워싱턴 지부에서 긴급 암호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30분 전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기업의 핵심 연구 시설과 공장을 향해 무장한 연방 요원들이 대규모로 출동했다는 첩보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제 제재나 관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무고한 기술자들을 직접 사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대한 절망의 밤이 대한민국을 향해 무자비하게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만적인 폭력의 실체를 목격한 순간 우리 이스라엘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백도연 차장의 전화를 끊자마자 제 집무실 벽면에 걸려있던 대형 모니터 화면이 일제히 긴급 속보로 전환되었습니다. CNN 방송의 붉은색 자막이 화면 하단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장소는 눈 덮인 오하이오주의 외곽 지대였습니다. 그곳에는 축구장 수십 개 크기에 달하는 한국 기업의 최첨단 배터리 합작 공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한국이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어 지어 올린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번쩍이는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검은색 SUV 차량 수십 대가 공장 정문을 부수듯 밀고 들어갔고 방탄조끼와 자동소총으로 완전 무장한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공장 내부로 진입해 문을 걷어차고 서류를 집어던지며 무언가를 맹렬히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의 아지트를 소탕하는 듯한 과격한 진압이었습니다. 잠시 후 텔레비전 화면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율을 자랑하던 생산 라인에서 밤낮 없이 일하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짐승처럼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방진복도 채 벗지 못한 사람, 당황하여 맨발로 뛰어나온 사람, 그리고 추위에 떨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장 요원들은 그들의 등 뒤로 거칠게 플라스틱 수갑을 채웠습니다. 화면 너머로 헬리콥터의 굉음과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범죄의 온상을 척결하는 듯한 기자의 상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연방정부 주도 아래 오하이오 배터리 공장과 텍사스의 반도체 생산 라인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비자 규정을 위반했으며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기술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수백 명의 외국인 기술자들은 전원 출국이 금지되며 그들의 모든 자산은 즉각 동결됩니다. 저는 급히 백도연 차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장님, 지금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동맹국의 기술자들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백도현 차장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처절한 오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들은 사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술자들의 피와 땀을 전부 강탈하기 위한 사냥입니다. 엘라자르 보좌관님, 방금 텍사스에서 설태환 박사마저 연행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설태환 박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극비리에 진행하던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천재 엔지니어였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설 박사가 어떤 단계까지 성과를 이뤄냈는지는 총리 직속의 급비 사항이라 저조차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미국의 임시 파견을 간 사이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백도현 차장이 참담한 심정으로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무장 요원들이 설태환 박사의 임시 숙소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고 있던 어린 두 딸과 아내가 보는 앞에서 총구를 들이대고 박사님을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가족들이 울며 매달렸지만 요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트북과 연구 자료가 담긴 모든 하드디스크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설 박사님의 여권을 빼앗고는 국가 반역죄에 준하는 혐의로 연행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배터리만 연구하며 청춘을 바친 분입니다. 그 피눈물 나는 세월의 대가가 수갑이라니요.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잔이 엎어지며 검은 액체가 서류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약탈이었습니다. 안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핑계 삼아 한국의 뇌관인 핵심 인재와 데이터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미국의 추악한 속내였습니다. 기술 주권을 되찾겠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영토에 투자하러 온 동맹국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모든 것을 갈취하는 국가 단위의 거대한 강도질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대사관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미국 국무부는 우리 대사의 면담 요청을 철저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백악관은 방금 전 추가 성명을 내고 72시간 안에 3,500억 달러를 입금하지 않으면 억류된 기술자들을 연방교도소에 수감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치고 있고 외환시장은 붕괴 직전입니다. 우리는 인지를 잡힌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70년을 함께 피 흘리며 싸워온 혈맹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패권국의 잔인함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홀로 캄캄한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제국이 이제는 세계 제1의 폭군이 되어 선량한 동맹국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코트도 걸치지 않은 채 집무실을 뛰쳐나와 곧장 요람 베나리 이스라엘 총리의 관저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예루살렘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분노였습니다. 부당하게 짓밟히는 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혼에 위배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관저에 도착했을 때 요람 총리는 집무실 한가운데 서서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한국인 기술자들의 모습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총리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무거웠고 그의 꽉 쥔 두 주먹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총리님, 미국이 기어이 선을 넘었습니다. 한국의 핵심 기술자 수백 명을 인질로 잡고 국가 부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던 우리 합작 연구의 핵심인 설태환 박사마저 억류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의 모든 기술과 자본이 미국에 먹히고 말 것입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보고하자 요람 총리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결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엘라자르, 자네는 30년 동안 수많은 전쟁과 외교의 참상을 보아왔지.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저 광경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네. 저것은 인간의 피와 땀, 그리고 한 국가가 일궈낸 숭고한 역사를 힘으로 짓밟는 야만이네. 총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집무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를 만큼 강렬했습니다. 미국은 70년 우방인 한국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장 충직했던 친구의 등에 비수를 꽂았어.
전 세계가 미국의 힘에 굴복하여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를세. 이스라엘은 결코 저들의 만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네. 총리님, 하지만 미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미국의 지원과 군사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백악관을 자극하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현실적인 만류에도 요람 총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거대한 사명감에 휩싸인 듯했습니다. 미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는 오늘로 끝났네. 우리는 저 거만한 제국에게 진정한 형제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네. 총리는 책상 위에 보안 단말기를 조작해 집무실의 모든 창문을 가리는 두꺼운 철제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통신과 도청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최고 수준의 보안 모드가 가동되었습니다.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방 안은 깊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엘라자르, 나를 따라오게. 자네에게, 아니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네.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의 지하 깊은 곳에서 오직 최고 지도자들만이 지켜왔던 위대한 비밀을 이제 세상 밖으로 꺼낼 때가 되었네. 총리는 집무실 한쪽 벽면에 숨겨져 있던 비밀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총리의 뒤를 따랐습니다. 지하로 끝없이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대체 이스라엘의 지하에 어떤 비밀이 잠들어 있길래 총리가 이토록 확신에 찬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비밀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짙은 양피지 냄새가 코를 찌르는 순간 저는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육중한 기계음을 내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지하 깊은 곳을 향해 끝없이 내려갔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최고 위층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성역 중의 성역이었습니다. 내려가는 내내 요람 총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덜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세월이 응축된 듯한 짙고 낡은 양피지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거대한 지하 공간 전체가 온도와 습도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첨단 유리 진열장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열장 안에는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인 수만 권의 두루마리 문서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고문서 금고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파괴와 십자군의 칼바람,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랍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요람 총리는 망설임 없이 미로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일반 진열장과는 차원이 다른 두꺼운 티타늄 문과 삼중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굳게 닫힌 독립된 보관 구역이었습니다. 총리가 망막과 지문을 인식시키자 무거운 파열음과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단상 위에는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소박한 나무 원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총리는 마치 갓난아이를 안아 올리듯 조심스럽게 나무 원통을 열고 누렇게 바랜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끝부분이 바스러질 정도로 오래된 그 양피지에는 고대 히브리 문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총리님, 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1급 기밀 문서를 열람했지만 이 문서의 존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요람 총리는 두루마리를 펼치며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단군 연대기라네. 단군 연대기. 그 낯선 발음에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총리의 손가락이 양피지 위를 천천히 짚어 나갔습니다.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 제국의 무자비한 침공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을 때를 기억하는가? 그때 10개의 지파가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 우리는 그들을 잃어버린 10지파라고 부르네. 학자들은 그들이 서쪽이나 아프리카로 도망쳐 동화되었다고 믿고 있지. 하지만 이 문서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네. 총리의 눈동자가 어두운 조명 아래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모두가 서쪽으로 간 것은 아니었어. 단 지파와 아셀 지파를 주축으로 한 거대한 무리가 동쪽 끝, 해가 떠오르는 척박한 땅을 향해 목숨을 건 기나긴 엑소더스를 시작했지.
그들은 파미르 고원을 넘고 끝없는 대륙을 지나 마침내 아시아의 동쪽 끝자락 한반도라 불리는 땅에 도착했네. 저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총리가 번역해주는 히브리어 문장의 내용은 인류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 낯선 땅에서 우리 조상들은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던 토착 세력, 바로 단군의 후예들과 마주쳤네. 놀라운 것은 두 민족이 서로를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들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네. 백이민족이라 불리며 흰옷을 숭상하는 전통, 제단에 피를 뿌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 심지어 나무로 만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6월절의 전통마저 비슷했어. 무엇보다 세상을 치유하라는 우리의 티쿤 올람, 사상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그들의 홍익인간, 철학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하나였지. 총리는 양피지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피를 나눴네. 단군의 핏줄과 이스라엘의 핏줄이 결합하여 새로운 민족을 잉태한 것이지. 엘라자르, 우리는 4500년 전 헤어졌던 핏줄이네. 한국인은 영적인 의미를 넘어 유전학적이고 역사적인 우리의 진짜 형제란 말일세.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총리님,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랍비들이 남긴 신화나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오랜 세월 전의 일이. 제 반문에 요람 총리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이스라엘 최고 과학연구소와 한국의 서울대학교 유전자 연구센터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나 역시 처음 이 총리직에 올라 이 문서를 인계받았을 때 자네처럼 의심했지. 그래서 지난 10년간 극비리의 양국의 DNA 하플로그룹 교차 검증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네. 그리고 그 결과는 내 평생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았지. 한국인의 유전자 깊은 곳에서 중동 기원의 고대 이스라엘인 유전자가 뚜렷하게 발견되었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우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피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라네. 총리의 목소리가 지하 금고실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서류 속 그래프와 데이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두 민족의 핏줄이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총리가 왜 그토록 단호하게 미국에 맞서려 했는지, 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한국 기술자들을 보며 그토록 분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70년 전 지정학적 이익과 돈의 논리로 한국과 손을 잡았지. 이익이 사라지니 동맹의 등에 비수를 꽂고 저들의 피와 땀을 갈취하려 하고 있네. 하지만 우리는 달라. 4500년 전 피를 나눈 진짜 형제네. 피는 계약보다 진하고 역사는 달러보다 무거운 법이야. 총리는 양피지를 다시 조심스럽게 원통에 넣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향한 선전포고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최악의 오판을 했네. 동쪽의 형제들이 가진 저력과 우리가 가진 지혜가 만나면 어떤 파괴력을 낳을지. 저 오만한 백악관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그들이 빼앗으려는 기술은 형제들의 생명줄이네. 우리는 결코 그 생명줄이 끊어지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이야.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엘라자르, 지금 즉시 모든 은밀한 외교 채널을 가동하게. 한국 국정원 제1차장 백도연을 텔아비브로 비밀리에 입국시켜야 하네. 단 한 명의 미국 정보원도 눈치채서는 안 돼. 이제 저 오만한 제국에게 피를 나눈 형제들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는지 보여줄 시간이네.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서 전 세계의 패권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막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4000년 혈맹의 첫 만남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총리의 지시가 떨어진 그날부터 모든 비밀 채널이 전속력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사흘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남쪽에 위치한 팔마이 공군 기지의 활주로에는 칠흑 같은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닷바람이 코트를 파고들었지만 저는 활주로 끝을 응시하며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활주로 위로 불빛을 모두 끈군요. 수송기 한 대가 유령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의 전방위적인 위성 감시망을 철저하게 피하기 위해 튀르키예와 키프로스 상공을 우회하며 3번이나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던 극비리의 비행이었습니다. 수송기의 뒷문이 열리고 트랩을 내려오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국 국정원 제1차장 백도현이었습니다. 며칠 전 보안 전화 너머로 들리던 절망적인 목소리만큼이나
그의 행색은 참담했습니다. 늘 빈틈없이 정돈되어 있던 그의 정장은 깊게 주름져 있었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듯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개인의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70년을 믿고 의지했던 거대한 동맹국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국가의 명운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처절한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내밀자 백도현 차장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강하게 부여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뼈가 으스러질 듯한 절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엘라자르 보좌관님, 무리한 입국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연방수사국 조사실에서는 우리 기술자들이 짐승처럼 취조를 받고 있습니다. 설태환 박사님의 가족들은 길거리로나 앉을 위기에 처했고 내일 아침이면 미국의 3,500억 달러 지불 시한이 끝납니다. 당장 내일 대한민국의 모든 배터리와 반도체 특허가 미국 정부의 소유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그의 갈라진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를 준비된 방탄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차량은 텔아비브 외곽의 인적 드문 해안 도로를 달려 외부에는 평범한 물류 창고로 위장된 이스라엘 정보부의 최고 등급 안가로 진입했습니다. 안가의 두꺼운 철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요람 베나리 총리가 홀로 꼿꼿하게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방 안으로 들어서는 백도현 차장을 향해 깊은 연민과 존중을 담아 다가갔습니다. 백도현 차장은 서둘러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외교적 카드는 이제 이스라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정보망과 중동에서의 경제적 이권을 내어놓겠습니다. 제발 우리 기술자들만이라도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국 백악관을 설득해 주십시오. 70년 우방의 배신 앞에 저희는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차장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한 국가의 수장이 얼마나 비참한 심정으로 자존심을 꺾고 있는지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요람 총리는 백도현 차장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리의 거절에 백도현 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순간 총리가 무겁고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도현 차장, 당신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어줄 필요가 없소.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 구걸하는 일도 없을 것이오. 우리는 저 오만한 제국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만들 작정이니 말이오. 백도현 차장은 총리의 입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호언장담에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로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니. 그것은 일개 국가의 총리가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총리는 말없이 탁자 위로 걸어가 며칠 전 예루살렘 지하 금고에서 꺼내왔던 그 낡은 양피지, 두루마리와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어 백도현 차장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4,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하는 단 하나의 명백한 이유요. 총리의 눈짓에 제가 서류철을 펼쳐보였습니다. 차장님, 이것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와 한국의 서울대학교 최고 권위자들이 지난 10년간 극비리에 진행해온 양국 국민의 DNA 하플로그룹 교차 분석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 수치를 보십시오. 한국인들의 북의 유전자인 Y 염색체와 목의 유전자인 미토콘드리아, DNA 깊은 곳에서 중동에서 기원한 고대 이스라엘인 특유의 유전자 마커가 엄청난 비율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백도현 차장의 눈이 서류의 그래프와 숫자를 빠르게 훑어내려갔습니다. 정보기관의 수장인 그조차도 이 과학적이고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호흡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총리가 그에게 단군 연대기의 비밀을 천천히 그리고 엄숙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아시리아의 침공을 피해 동쪽 끝 해가 뜨는 한반도로 향했던 잃어버린 지파의 엑소더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백이 민족과 피를 나누고 하나가 되었던 경이로운 역사의 파노라마가 좁은 안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동맹이라는 것은 고작 70년 전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맺어진 얄팍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오. 이익이 사라지면 언제든 웃으며 어등에 칼을 꽂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동맹이지. 하지만 백도현 차장, 우리는 다르오. 우리는 4,500년 전 아시아의 동쪽 끝에서 짐승의 가죽을 나누어 덮고 함께 피를 뿌려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생사를 함께했던 진짜 형제요. 총리의 목소리가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유대인은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며 박해받고 학살당했소. 가장 춥고 배고플 때 우리의 동쪽 형제들을 잊은 적이 없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침묵해야만 했소. 하지만 이제는 다르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졌소. 그런데 감히 오만한 제국주의자들이 내 형제의 피와 땀을 빼앗고 수갑을 채워 길거리에 내동댕이 쳤소. 이것은 한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심장에 대한 공격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인이라 불리며 평생을 냉혹한 정보전의 최전선에서 살아온 백도현 차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던 눈물은 이내 주체할 수 없는 거대한 오열로 변했습니다. 그는 탁자를 짚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장 굳건하다고 믿었던 세계 제1의 강대국 미국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조롱당하며 전 세계 그 누구도 선뜻 한국의 편에 서주지 않던 끔찍한 고립감, 그 차갑고 캄캄한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지구 반대편의 나라 이스라엘이 내민 손은 단순한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핏줄이 끌어당기는 거대한 운명의 포옹이었습니다. 총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백도현 차장이 요람 총리의 손을 부여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리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70년의 가짜 동맹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4500년의 진짜 혈맹이 마침내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으며 창밖에 짙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감정을 추스른 백도현 차장이 붉어진 눈으로 결연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총리님, 형제국의 숭고한 뜻은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 앞에서 고대사의 진실이나 DNA 결과만으로는 백악관의 폭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내일 당장 특허를 몰수하면 우리는 대응할 무기가 없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질문에 요람 총리는 미소를 지으며 백도현 차장의 어깨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총리의 눈동자에는 전 세계를 향해 던질 가장 파괴적인 반격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십시오, 차장님.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백악관의 심장을 단숨에 꿰뚫어버릴 절대적인 무기가 이미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깨울 결정적인 열쇠가 방금 기적처럼 이곳 텔아비브에 도착했으니까요. 요람 총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텔아비브의 낡은 안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절대적인 무기, 그리고 기적처럼 도착한 열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백도현 차장과 저는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한 채 즉시 우리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텔아비브 외곽의 군사 비행장에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특수 스텔스 헬리콥터 한 대가 거친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헬리콥터에 올랐습니다. 기체가 어두운 밤하늘로 솟구쳐 오르자 창밖으로는 수천 년의 역사를 품은 이스라엘의 대지가 까마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스라엘 남부,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하고 끝없이 펼쳐진 네게브 사막이었습니다. 황량한 모래바람만이 휘몰아치는 사막의 한가운데 겉보기에는 버려진 군사 훈련장처럼 보이는 낡은 콘크리트 벙커 앞에 헬리콥터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벙커 안으로 들어서자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3중으로 된 티타늄 방폭문을 지나 지하로 수십 미터를 내려가자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거대한 규모의 초현실적인 지하 비밀 연구소가 그 찬란하고 위압적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열기와는 정반대로 수백 대의 양자 컴퓨터가 뿜어내는 열기를 식히기 위한 서늘한 냉각 공기가 연구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얀색 방진복을 입은 수백 명의 다국적 연구원들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연구소의 중심부, 가장 밝은 조명이 내리쬐는 통제실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뒷모습을 보이며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어깨,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지독한 집중력만큼은 주변의 공기마저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백도현 차장의 발걸음이 돌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턱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설태환 박사님, 정말 설태환 박사님이십니까? 백도현 차장의 절규에 가까운 부름에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남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피로에 지친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두 눈동자만큼은 사막의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 미국 연방수사국 요원들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텍사스의 캄캄한 밤거리로 끌려갔던 한국 최고이자 세계 최고의 배터리 권위자 설태환 박사였습니다. 당장 연방교도소의 독방에 수감되어 있어야 할 그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의 지하 사막연구소에 서 있는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차장님,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설태환 박사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백도현 차장은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 한국인의 뜨거운 눈물이 네게브 사막의 차가운 지하 연구소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70년 동맹의 무자비한 배신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찰나, 가장 소중한 대한민국의 두뇌가 살아서 눈앞에 나타난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선 요람 총리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총리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설태환 박사를 연행해 가던 텍사스의 외곽 고속도로였습니다. 사실 미국의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한 이스라엘 정보부 모사드의 최정예 요원들이 이미 현장에 매복하고 있었지. 요원들은 고속도로 일대의 전력망을 20분간 완벽하게 마비시키는 블랙아웃을 일으켰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자교란 장치로 호송 차량의 시동을 끄고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당황한 사이 연막탄을 터뜨려 단 3분 만에 박사를 구출했어. 그리고 박사와 체격이 비슷한 가짜 요원을 수갑을 채워 차량에 남겨두었지. 미국 정부가 가짜라는 것을 알아채기도 전에 박사님은 모사드의 비밀 전용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이곳 텔아비브로 무사히 들어오셨네. 이것은 명백한 전쟁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본토 한가운데서 연방수사국의 호송 차량을 털어 핵심 인지를 빼내오다니. 이스라엘이 한국을 위해, 아니 우리 4500년 형제를 위해 얼마나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는지 보여주는 소름 돋는 증거였습니다. 백도현 차장은 총리를 향해 허리가 땅에 닿을 듯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감격적인 재회의 시간이 지나고 설태환 박사가 붉어진 눈시울을 닦아내며 연구실 중앙의 홀로그램 영사기 앞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제 핍박받던 기술자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할 무기를 손에 쥔 사령관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백 차장님, 엘라자르 보좌관님, 미국이 왜 그토록 무리수를 두며 저를,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술자들을 납치하려 했는지 아십니까? 방위비 10배 인상이나 3,500억 달러의 관세는 그저 거칠애일 뿐입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이곳 네게브 사막에서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5년간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공동 개발해온 이 궁극의 무기를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설태환 박사가 통제판의 버튼을 누르자 홀로그램 영사기에서 푸른빛이 뿜어져 나오며 허공의 작은 마이크로칩 하나가 입체로 떠올랐습니다. 어른의 새끼 손톱보다도 작은 검고 매끄러운 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한 제국 미국의 정보통신 패권을 단숨에 붕괴시키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창조할 절대 무기, 그 이름하여 K-다위칩입니다. K-다위칩. 한국을 상징하는 영문자 K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소년, 영웅 다윗의 이름을 결합한 명칭이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이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즉 압도적인 무력의 미국을 상대로 기술적 승리를 거두겠다는 처절한 결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설 박사의 눈빛이 미친 듯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 신의 영역입니다. 이 칩은 한국의 압도적인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기술과 이스라엘 최고의 두뇌들이 완성한 양자 컴퓨팅 아키텍처가 원자 단위에서 융합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가 발전형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저와 백도현 차장은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존재 자체는 알았지만 이 정도로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사의 설명은 우리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칩과 비교해볼까요? 연산 속도는 무려 1000배가 빠릅니다. 100배가 아니라 1000배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속도가 아닙니다. 기존의 반도체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고 끔찍한 발열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엔지니어들이 뼈를 깎아 만든 전고체 배터리막을 이 칩 내부의 나노 단위로 코팅했습니다. 이 K-다위 칩은 외부 전력이 아예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주변의 미세한 온도 변화와 정전기,
심지어 공기 중에 전파 에너지를 흡수하여 영구적으로 자가 충전합니다. 발열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설 박사의 목소리가 연구소의 돔 천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것이 상용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수조 원을 들여 짓고 있는 축구장, 10개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이 칩 수천 개가 들어간 작은 신발 상자 크기 하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 칩을 넣으면 평생 충전기를 꽂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차에 이 칩이 탑재되는 순간 단 한 번의 충전으로 무려 10,000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백도현 차장의 두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핵무기였습니다. 미국의 힘을 유지하는 근간인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을 단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전 세계 산업 생태계의 목줄을 쥐고 흔들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미국 정보부는 이 칩의 완성 단계가 임박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눈이 뒤집혔던 겁니다. 이 칩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신들의 기술 독점이 무너지고 패권이 박살난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맹이라는 가면을 찢어버리고 국가 부도라는 협박을 무기 삼아 우리의 피와 땀을 통째로 강탈하려 했던 것입니다. 설태환 박사가 홀로그램을 끄고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은 이미 차갑게 말라 있었고 그 자리에는 피 끓는 복수심과 자긍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이 훔쳐가려고 혈안이 되었던 미완성 설계도는 제가 이미 모조리 파기했습니다. 완벽한 K다위 칩의 설계도는 오직 제 머릿속과 이스라엘의 지하 벙커 슈퍼컴퓨터에만 존재합니다. 이곳에 도착한 직후부터 이스라엘의 최고 엔지니어들과 밤을 새우며 마침내 최종 양산형 프로토타입의 생산을 이곳 네게브 사막과 한국의 평택 비밀 공장에서 동시에 끝마쳤습니다. 설태환 박사가 손을 내밀자 조수 한 명이 묵직한 은빛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가방이 열리자 그 안에는 촘촘히 배열된 검은색 K다위 칩들이 영롱한 빛을 내며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 미국을 무릎 꿇릴 4,000년 형제들의 압도적인 반격의 무기가 세상에 그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백도현 차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70년 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기술 패권 아래서 숨죽이고 굽신거려야만 했던 대한민국의 억울하고 서러운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핍박받던 동쪽의 작은 나라가 형제의 손을 잡고 세계 최강대국의 명주를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요람 총리가 묵직한 발걸음으로 백도현 차장과 설태환 박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국은 3,50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청구서를 우리 형제에게 내밀었소. 하지만 우리는 저 작은 칩 하나로 미국 경제 전체를 인질로 잡은 셈이요. 그 어떤 거대 기업도 이 K다위 칩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소. 이제 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구걸해야 하는지 전 세계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품 안에 있던 암호화된 정보통신기가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긴급 메시지를 확인한 제 얼굴이 굳어지며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총리님, 방금 텔아비브 관저에서 긴급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리처드 블렌차드가 노발대발하며 총리님과의 독대를 요구하며 관저로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백악관의 지시를 받고 우리를 향해 협박의 칼을 빼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람 총리의 눈동자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아주 잘 되었군. 사신이 제 발로 무덤을 찾아왔으니 기꺼이 환영해 주어야지. 자, 엘라자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 오만한 제국의 대사에게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지옥의 청구서를 내밀 시간이 다가왔네. 네게브 사막의 비밀 연구소를 뒤로하고 예루살렘 총리 관저로 돌아온 것은 동이 트기 직전에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관저 1층 접견실 앞에는 성조기 배지를 단 덩치 큰 경호원들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접견실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 섞인 고함 소리가 복도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리처드 블렌차드였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강경파 중에서도 가장 오만무례하기로 소문난 인물로
동맹국을 마치 미국의 속국 대하듯 취급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요람 총리가 접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블렌차드 대사가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총리님, 이스라엘이 감히 우리 미국의 등에 칼을 꽂으려 하는 인사말조차 생략한 뻔뻔하고도 공격적인 첫마디였습니다. 총리는 표정 변화 없이 천천히 자신의 책상 뒤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 역시 총리의 뒤에 서서 이 오만한 제국의 사신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대사, 이스라엘은 누구의 등에도 칼을 꽂은 적이 없소. 오히려 우리의 가장 소중한 형제가 당신들의 폭거에 피를 흘리고 있기에 정의를 바로잡으려는 것뿐이오. 정의라고요. 총리님, 지금 당장 말장난을 집어치우십시오. 백악관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블렌차드 대사가 책상 위를 강하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수석 엔지니어 설태환, 텍사스에서 구금되어야 할 그 범죄자를 이스라엘 모사드가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당장 그 자를 우리 연방수사국에 넘기십시오. 그리고 한국과의 모든 기술 협력을 전면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백악관의 공식적인 명령입니다. 명령. 주권 국가의 수장에게 일개 대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단어였습니다. 블렌차드의 눈빛에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에 취한 자 특유의 오만함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명령을 거부하신다면 내일 아침부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군사 원조를 중단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던 우리의 거부권 행사도 철회하겠습니다. 중동의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피말라 죽고 싶지 않다면 고작 한국 따위의 하청 국가를 위해 미국과 각을 세우는 어리석은 짓은 포기하십시오. 그의 협박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군사 원조와 외교적 방패가 사라진다면 이스라엘은 당장 생존을 위협받게 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이었다면, 아니 다른 평범한 국가의 지도자였다면 이 끔찍한 협박 앞에서 창백하게 질려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람 총리의 입가에는 오히려 서늘하고도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블렌차드 대사, 당신은 방금 중대한 실수를 3가지나 저질렀소. 총리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접견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당신들은 훔쳐서는 안 될 남의 물건을 탐냈소. 설태환 박사는 범죄자가 아니라 당신들의 강도질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요. 둘째, 내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 감히 명령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소. 그리고 셋째, 총리가 서랍을 열고 두툼한 검은색 서류철을 꺼내 블렌차드 대사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4500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진짜 형제를 건드렸소. 블렌차드 대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던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정보부가 어떻게 이런 1급 기밀을, 그 서류는 미국이 중동 전역에서 벌였던 극비리의 불법 군사작전과 무기 밀매를 통한 정치 공작의 완벽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시리아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미국이 국제법을 유린하며 벌였던 비밀 작전의 자금 흐름, 그리고 동맹국을 기만하고 테러 단체와 내통했던 미 중앙정보국의 추악한 흑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스라엘이 묵인하고 덮어주었기에 미국이 도덕적인 세계의 경찰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백악관을 붕괴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핵폭탄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본에 불과했습니다. 원본과 디지털 기록은 이스라엘 정보부의 가장 깊은 금고에 철통같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들의 썩은 치부를 덮어주었는지 아시오? 동맹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이었소. 하지만 당신들은 그 동맹이라는 단어를 한낱 휴지 조각처럼 찢어버렸지. 한국을 향해 내밀었던 그 폭력적인 청구서를 보며 우리는 확신했소. 언젠가 그 칼끝이 우리 이스라엘의 목을 향할 것이라는 것을. 총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사자처럼 위협적인 기운이 블렌차드 대사를 짓눌렀습니다. 이 서류가 전 세계 언론에 공개되는 순간 미국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도덕적 파산과 국제적 고립을 맞이하게 될 것이오. 유럽의 동맹국들은 당신들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고 중동의 국가들은 일제히 반미 연합을 결성하겠지. 총리님, 진정하십시오. 이것은 상호 확증 파괴입니다.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겁니까? 블렌차드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면전, 좋소. 백악관의 그 오만한 자에게 똑똑히 전하시오.
요람 총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첫째, 구금된 한국의 기술자 전원을 즉각 무조건 석방하시오. 둘째, 한국을 향한 3,500억 달러의 강도 같은 청구서와 징벌적 관세를 전면 백지화하시오. 셋째, 한국의 핵심 기술을 몰수하겠다는 그 알량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시오. 만약 이 요구를 단 하나라도 거부한다면 총리가 블렌차드의 멱살을 잡을 듯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단군 연대기에 기록된 4,500년 형제의 피가 얼마나 무서운 분노를 일으키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오. 이 서류는 시작에 불과하오. 당신들이 그토록 훔치고 싶어 했던 케이다의 집은 이미 양산에 들어갔소.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지배하던 시대는 오늘 밤으로 끝이오. 당장 돌아가서 당신의 대통령에게 전하시오. 24시간의 유예를 주겠다고. 블렌차드 대사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의 질서를 쥐고 흔들던 제국의 사신이 작은 중동 국가의 총리 앞에서 완벽하게 굴복하고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쫓기듯 접견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권력을 잃은 짐승처럼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접견실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총리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세상을 억압하던 골리앗을 향해 다윗의 돌멩이가 정확히 미간을 향해 날아가 박힌 통쾌한 카운터 펀치였습니다. 엘라자르, 서둘러야 하네. 백악관은 결코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야. 그들이 24시간 안에 더 미친 짓을 벌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 세계의 판을 뒤엎어야 하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총리님, 서울과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전 세계 동시 생중계 브리핑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 대기 중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지하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향해 거대한 진실과 압도적인 기술을 폭발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만한 제국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파멸의 전주곡이 예루살렘의 아침. 해와 함께 서서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주인공이 등장할 무대에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제국의 대사가 쫓기듯 물러간 지 불과 몇 시간 후 전 세계의 이목은 대한민국 서울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양국 동시 생중계 브리핑이 예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는 CNN, BBC, 알자지라 등 수백 명의 외신 기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단상 뒤편으로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은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 왼쪽은 서울의 브리핑 룸을, 오른쪽은 제가 서 있는 예루살렘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무대 위로 이스라엘의 요람 베나리 총리와 스크린 너머 서울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이 멀 것 같이 터져 나왔습니다. 웅성거리던 장내는 두 정상의 비장한 표정 앞에서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요람 총리가 마이크를 잡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70년의 낡은 우방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4,500년 전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진정한 형제 국가임을 선포합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석이 미친 듯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총리는 준비해온 낡은 원통을 열고 지하 금고실에서 가져온 단군 연대기 양피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쓰인 낡은 문서가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에 의해 흩어졌던 우리의 잃어버린 지파는 동쪽 끝, 해 뜨는 땅,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이민족이라 불리는 단군의 후예들과 피를 나누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 목숨을 걸고 2000년간 지켜온 숭고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총리의 폭탄 선언에 이어 서울의 스크린에서 백도연 국정원 차장이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거대한 DNA 구조, 그래프가 선명하게 띄워졌습니다.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가 10년간 교차 검증한 유전자 데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의 혈통 깊은 곳에는 고대 중동 이스라엘인의 특이 유전자 마커가 명백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민족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완벽한 혈연 관계입니다. 우리는 4,500년 전 헤어졌던 핏줄을 기적처럼 다시 찾은 것입니다. 기자석에서는 경악에 찬 비명과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사와 과학이 결합된 완벽하고도
충격적인 증거 앞에서 외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부당한 핍박 속에 외롭게 고립된 줄 알았던 한국이 중동의 최강자 이스라엘이라는 피를 나눈 절대적인 우군을 등에 업고 화려하게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내의 소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며칠 전 미국 연방수사국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고 보도되었던 한국의 수석 엔지니어 설태환 박사가 예루살렘의 무대 위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유령을 본 듯 기자들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설 박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쥐고 있던 검은색의 작은 칩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칩의 도면을 훔치기 위해 저를 납치하고 한국을 국가부도로 겁박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궁극적인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기술과 이스라엘의 양자 인공지능 설계가 원자 단위에서 융합된 K다위 칩입니다. 설 박사의 목소리는 압도적인 자신감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K다위 칩은 외부의 전력 공급 없이도 스스로 주변 에너지를 흡수하여 무한대로 작동하는 최초의 자가 발전형 칩입니다. 공정은 무려 0.5 나노입니다. 성능은 현존하는 미국 최고의 반도체보다 1000배 이상 빠르며 발열은 0도에 가깝습니다. 스마트폰, 거대 데이터 센터, 전기차가 이 칩 하나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새로운 진화를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기술의 소유권은 오직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두 형제 국가만이 절반씩 공유합니다. 현장에서 생생한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슈퍼컴퓨터 수십 대가 며칠을 꼬박 매달려야 하는 방대한 우주 기상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전원 라인조차 없는 작은 K다위 칩 하나를 통해 단 10초 만에 완벽하게 홀로그램으로 렌더링되어 허공에 펼쳐졌습니다. 그 경이로운 광경에 기자들은 숨을 멈추었고 누군가는 오마이갓을 외치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방송이 송출된 지 불과 1시간 만에 전 세계의 금융시장은 문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K다위 칩의 양산 공장이 위치한 한국의 대표 기업들의 주가는 상한가를 뚫고 우주로 솟구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술주들 역시 무서운 속도로 폭등했습니다. 반면 기술 패권의 몰락을 선고받은 미국의 나스닥은 개장과 동시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기업 주가가 하루 만에 20% 이상 대폭락하며 시장 전체가 패닉 셀링에 빠져들었습니다. 경제적 충격은 곧 거대한 정치적 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오만한 패권주의와 깡패 같은 관세 정책에 짓눌려 숨죽이고 있던 세계 각국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독일 총리가 가장 먼저 긴급 성명을 내며 K다위 칩 기술을 공유받기 위해 한국과 이스라엘의 연대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이 그 뒤를 따랐고 아시아와 남미, 중동의 국가들까지 앞다투어 미국과의 불공정 기술 협정을 파기하며 줄을 섰습니다. 단 며칠 만에 무려 100여 개국이 넘는 국가가 오만한 제국주의 미국을 버리고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단군 다윗 얼라이언스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돈으로 한국의 숨통을 조이려 했던 백악관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완벽하게 고립되어 버린 초라한 섬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백도현 차장과 나란히 서서 모니터를 통해 붕괴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지켜보았습니다. 70년간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이 수천 년의 역사를 품은 두 다윗의 돌멩이 한 방에 비틀거리며 처참하게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짓밟혔던 약자들의 짜릿하고도 완벽한 응징이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우방을 잃고 철저한 사면 초가에 빠진 워싱턴의 백악관은 과연 어떤 뼈아픈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오만한 제국의 수장이 그 알량한 자존심을 꺾고 피를 나눈 형제 국가들의 발밑에 엎드리게 될 것인지. 우리의 벅찬 시선은 이제 바다 건너 백악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지지 선언이 쏟아진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오만한 제국, 미국의 심장부에서부터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백악관에 반기를 든 것은 미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었습니다. 한 거대 기술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긴급 성명을 내고 K다위 칩 없이는 미국의 기술 산업은 석기 시대로 후퇴할 것이라며 정부의 폭력적인 외교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다른 거대 기업의 수장들 역시 줄지어 동참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며
동맹의 피와 땀을 강탈하려는 깡패 같은 행정명령에 기업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급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미친 듯이 내다 팔며 한국과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자본을 대거 이동시켰습니다. 뉴욕의 심장부와 워싱턴의 거리에는 정부의 외교 참사를 규탄하는 수십만 명의 성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부로는 전 세계의 완벽한 고립을, 내부로는 자국 최고의 기업들과 국민들의 맹렬한 반란을 마주하게 된 백악관은 그야말로 처참한 침몰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동맹국을 짓밟으려 했던 오만한 골리앗이 제 발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비참한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백악관 로즈가든에 전 세계의 카메라가 집중되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미국 대통령의 걸음걸이는 며칠 전 그토록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선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패배감으로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대통령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 미국 연방정부는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향해 발동했던 기술, 특허 강제 몰수 행정명령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철회합니다. 아울러 25%의 상호 관세와 3,500억 달러의 방위비, 선불 요구 역시 모두 백지화할 것을 선언합니다. 로즈가든에 모인 기자들 사이에서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이 꼬리를 내리는 역사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가장 굴욕적인 다음 문장을 힘겹게 이어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텍사스와 오하이오에서 벌어진 한국인 기술자들의 대한 무리한 구금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기술자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어겼으며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금으로 총 800억 달러를 대한민국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타국에 지불하는 단일 배상금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텔아비브 안가에서 생중계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우리 모두는 일제히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뜨거운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백도현 차장과 설태환 박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요람 총리는 조용히 다가가 두 한국인의 등을 다독이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4,500년 전 헤어졌던 형제들이 다시 만나 이루어낸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서사는 단순한 승리와 배상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울과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양국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단상에 선 설태환 박사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복수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을 이끌어갈 진정한 승리자의 숭고한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받을 800억 달러의 배상금을 단 한 푼도 국고에 환수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피 묻은 돈으로 복수의 칼을 가는 대신 인류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장내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설 박사는 단호하고도 따뜻한 목소리로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 두 형제 국가는 이 배상금 전액을 출자하여 단군 다윗 글로벌 청년혁신 재단을 설립합니다.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전 세계의 가난한 청년, 과학자들을 이 재단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기술은 패권국의 무기가 아니라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형제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 순간 국적을 불문하고 현장에 모인 수백 명의 외신 기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쏟아냈습니다. 누군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경외감에 찬 시선으로 단상의 두 국가 대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압도적인 무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내 기술로 승리한 두 다윗은 패자의 살을 도려내는 대신 그 돈으로 세상을 품어 안는 압도적인 도덕적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짐승의 폭력을 지혜와 용서로 덮어버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수였습니다. 저는 멀리 서울을 향해 서 있는 백도현 차장의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의 이기적인 가짜 동맹은 힘없이 무너졌지만 시련의 잿더미 속에서 벼려진 4,500년의 진짜 혈맹은 세상 그 어떤 무기로도 깰 수 없는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제국주의의 시대가 저물고
정의와 상생을 가슴에 품은 동방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이라는 든든한 형제와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의 가장 빛나는 중심에 우뚝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 엘라자르가 목격한 숨 가쁜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800억 달러의 배상금, 100여 개국의 지지, 4,500년의 비밀.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캄캄한 밤, 빼앗긴 기술을 되찾기 위해 묵묵히 밤을 지새운 우리 기술자들의 피땀이 마침내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앞에서 우리의 시대는 끝났다. 오만한 제국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위대한 역전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을 열고 혈맹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되찾고 강대국에 맞서는 힘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역사를 지키는 거대한 방패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묵직한 우리 민족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